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2부 24.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계단에도 낡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식사요금은 저녁 식사가 객실로 올라왔을 때 이미 치른 터였다. 계단을 내려가니 아까 식사를 날라온 웨이터가 문 가까운 곳에 의자를 두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인사했다. 나는 그를 데리고 옆방으로 들어가 객실 요금을 계산했다. 지배인은 나를 친구로 기억한다며 선금을 내지 못하게 했지만 내가 반값을 떼먹고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었던지 퇴근하면서 웨이터에게 감시하라고 시킨 모양이었다. 아마 전에 친구에게서 그런 식으로 돈을 떼인 적이 있었나 보지. 하긴 전쟁통에 친구라고 나서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나는 웨이터에게 마차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는 내가 들고 있던 캐서린의 짐을 받아들더니 우산을 쥐고 밖으로 나갔다. 빗속에서 거리를 건너가는 그의 모습이 유리창 밖으로 보였다. 우리는 현관 옆방에 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분이 어때, 캣? 졸려요. 난 허전하고 배가 고프네. 먹을 건 좀 준비했어요? 응, 배낭에. 마차가 오고 있었다. 그것은 곧 멈추었고 말이 빗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웨이터가 내리더니 우산을 펴고 호텔로 걸어왔다. 우리는 현관에서 그를 만나 우산을 받아들고 차도에 서 있는 마차까지 비에 젖은 보도를 걸어갔다. 하수구에는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짐은 좌석에 있습니다. 웨이터가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차를 탈 때까지 우산을 받쳐주었다. 나는 그에게 팁을 주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그가 인사했다. 마부가 곶비를 올리자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웨이터는 우산을 든 채 호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마차는 거리를 달려 왼쪽으로 돌더니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기차역 앞에 섰다. 헌병 2명이 비를 피해 가로등 밑에 서 있었다. 가로등불이 그들의 모자에서 반짝였다. 기차역의 불빛에 비친 빗줄기는 맑고 투명했다. 기차역 지붕 아래에서 짐꾼 하나가 나왔다. 어깨에 비가 떨어지고 있었다. 아니, 고맙지만 필요 없소. 그는 다시 아치 지붕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캐서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마차 덮개가 드리운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나도 계속 마차를 타고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안녕, 캐트. 마부에게 병원 가는 길을 일러줄래요? 그래. 나는 마부에게 갈 곳을 알려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당신 자신과 꼬마 캐서린을 잘 보살펴야 해. 안녕, 달링. 잘 있어. 나는 인사했다. 빗속으로 걸음을 내디디자 마차가 출발했다. 캐서린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손을 흔들었다. 마차가 거리를 달려가는데 캐서린이 아치형 입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을 봤지만 헌병 2명과 아치형 입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비를 피해 지붕 아래로 들어가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우두커니 선 채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정거장을 지나고 통로를 걸어 기차 쪽으로 갔다. 병원 수의가 승강구에서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 기차 안으로 들어가서 붐비는 사람들을 헤치고 복도를 지나 꽉 들어찬 좌석 한 구석에 내 부탁을 받은 기관 총수가 대신 앉아있는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배낭과 잡낭은 기관 총수의 머리 위 짐칸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서 있었다. 객실에 들어서자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다. 기차에는 좌석이 부족했다. 모두의 눈길에서 저기가 엿보였다. 좌석 부탁을 받은 기관 총수가 내게 자리를 주려고 일어섰다. 그때 누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뒤돌아보니 턱에 불그스름한 상처 자국이 있는 키가 아주 크고 수척한 포병 대위였다. 복도의 유리창을 통해 객실을 살펴보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몸을 돌려 그와 마주보고 섰다. 그는 나보다 키가 컸고 모자챙의 그늘에 가린 얼굴은 아주 수척해 보였다. 흉터는 오래된 것이 아닌지 번쩍거렸다. 착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는 말했다. 병사를 시켜 자리를 잡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목젖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기관 총수는 좌석 앞에 버티고 섰다. 다른 사람들은 유리창을 통해 구경했다. 착간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할 권리가 없네. 나는 자네가 오기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거든. 뭘 원하시죠? 좌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착간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대위의 말이 옳으니까. 하지만 내게는 좌석이 필요하다. 여전히 그 누구도 나를 두둔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나는 생각했다. 앉으시죠, 대위님. 나는 말했다. 기관 총수가 비키자 키 큰 대위가 앉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기분 나쁜 표정이었지만 아무튼 그는 자리를 차지했다. 짐을 꺼내게. 나는 기관 총수에게 말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기차는 10,000원이었고 좌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 뻔했다. 나는 수위와 기관 총수에게 10리라씩 주었다. 그들이 복도로 나가 승강구에서 내려 창문으로 살펴보았지만 좌석은 없었다. 브레시아에서 사람들이 내릴지도 모릅니다. 수위가 말했다. 브레시아에서는 오히려 타는 사람이 더 많을걸? 기관 총수가 말했다. 나는 두 사람과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했고 곧 그들은 차량을 떠났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기차가 출발할 때쯤엔 모두가 복도에 서 있었다. 역을 빠져나가며 나는 정거장의 불빛과 구내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은 곧 희뿌옇게 젖어 밖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나는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잤다. 먼저 돈과 서류가 든 지갑을 셔츠와 바지 사이에 집어넣었다. 바지 가랑이 안쪽에 두면 지갑은 안전하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잤다. 브레시아와 베로나에서 잠을 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올라탔고 나는 곧 다시 골아떨어졌다. 나는 배낭을 메고서 누가 짐을 건드리면 금방 반응할 수 있도록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잠든 나를 밟고 지나갈 생각이 없다면 누구나 발을 들어 내 몸 위를 넘어가야만 했다. 모두가 복도의 바닥에 따라 쭉 누워 있었다. 더러는 창틀을 잡거나 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 기차는 늘 10,000원이었다. 제 3부 25 이제 가을이었다. 나무들은 잎사귀를 떨구어 앙상했고 길들은 질척거렸다. 나는 군용 트럭을 타고 우디네에서 고리치아로 갔다. 길에서 다른 트럭들을 지나치며 시골 풍경을 쳐다보았다. 뽕나무는 앙상했고 들판은 갈색이었다. 여러 줄로 늘어선 헐벗은 나무들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비에 젖은 채 길을 덮었다. 인부들은 가로수 사이에 길가에 쌓아둔 돌무더기에서 돌을 가져와 차 바퀴로 파인 구덩이를 메웠다. 산들을 가린 안개 사이로 마을 풍경이 보였다. 강을 건너며 보니 물이 불어나 있었다. 산간지대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다. 공장과 주택과 별장을 지나 시내로 들어갈수록 훨씬 더 많은 집들이 폭격으로 부서져 있었다. 좁은 거리에서 영국 적십자 앰뷸런스를 지나쳤다. 운전병은 햇볕에 거먹게 탄 여윈 얼굴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아는 얼굴은 아니었다. 차는 시장 관사 앞에 큰 광장에서 멈추었다. 차에서 내리자 운전병이 내 배낭을 내려주었다. 배낭을 등에 메고 잠낭 2개는 양손에 든 채 나는 숙소 빌라로 걸어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나는 축축한 자갈길을 따라 걸으며 나무들 사이로 빌라를 바라보았다. 창문은 모두 닫혔으나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타이핑한 서류와 지도가 벽에 붙어있는 휑한 방 테이블에 소령이 앉아 있었다. 어이, 그가 인사했다. 그래, 몸은 어떤가? 그는 더 늙고 기운 없어 보였다. 좋습니다. 이곳 일들은 어떤가요? 다 끝장났네. 그가 대답했다. 배낭을 놓고 앉게나. 나는 배낭과 잠낭 2개를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모자를 벗어 배낭 위에 놓았다. 그런 다음 벽에서 의자를 가져다가 소령의 책상 옆에 앉았다.
최악의 여름이었지. 자네는 이제 건강한가? 네. 훈장은 받았고? 네, 좋은 걸 받았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디 보세. 나는 망토를 젖혀 리본 2개를 보여주었다. 메달이 들어있는 상자도 받았나? 아니요, 표창장만 받았습니다. 상자는 나중에 오겠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무슨 일을 맡아야 합니까? 차는 모두 전선에 나가 있어. 6대가 북부의 가포레토에 있네. 가포레토를 아는가? 네, 나는 대답했다. 내 기억엔 계곡에 종탑이 있는 자그맣고 하얀 마을이었다. 깨끗하고 작은 그곳 광장에는 멋진 분수가 있었다. 앰뷸런스는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네. 지금 부상자들이 많아. 전투는 끝났고. 다른 차들은 어디에 있나요? 2대는 산간지대에 가 있고 넉 대는 아직 바인시차에 있지. 다른 2분대는 카르소에 있는 제3군의 일을 돕고 있어. 전 뭘 하면 됩니까? 자네만 괜찮다면 바인시차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앰뷸런스 넉 대를 맡아주게. 진호가 그곳에 나간 지 오래되었으니 교대해줘야 해. 거기에 가본 적은 없지? 네. 사정이 아주 안 좋았네. 거기서 차량을 석 대나 잃었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군. 리날디가 편지를 보냈겠지. 리날디는 어디에 있나요? 이곳 병원에서 일하고 있네.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주 바쁘게 지냈지. 그렇군요. 사정이 아주 안 좋았어. 소령이 다시 말했다. 얼마나 열악했는지 자네는 믿지 못할 걸세. 난 가끔 자네가 정말 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다네. 그때 부상 당한 건 말이야. 그게 행운이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더 심해질 거야. 어쩌면 지금 공격해 올지도 모르지. 적군은 곧 공세를 취하겠다고 나발을 불어대거든. 시기가 너무 늦어서 믿을 수 없긴 하지만 말이야. 강을 보았나? 네, 강물이 많이 불었더군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으니 놈들이 공격해 올 것 같지는 않아. 곧 눈도 내릴 테고. 자네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자네 말고도 미국인들이 좀 오려나? 1천만 명의 군대가 훈련 중입니다. 그중 일부라도 우리한테 보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프랑스군이 독차지하겠지. 여기 있는 우리 차례는 없는 셈이야. 좋아, 오늘 밤을 여기서 묵고 내일 승용차를 타고 가서 진호와 교대한 다음 그를 돌려보내게. 길을 아는 병사를 붙여주지. 진호가 그곳 사정을 낱낱이 알려줄 걸세. 적군이 여전히 포격을 해오긴 하지만 다 끝난 셈이야. 자네도 바인시차에 한번 가보고 싶겠지. 물론이죠. 소령님 곁으로 다시 돌아와 기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주니 고맙네. 난 말이야, 이 전쟁에 질렸어. 자네처럼 후송되었더라면 난 복귀하지 않았을 걸세. 그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가요? 안 좋고 말고 가서 씻고 자네 친구 리날디를 만나보게. 나는 소령의 방에서 나와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리날디는 없었지만 그의 소지품은 거기 그대로 있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각반을 풀어 오른쪽 군화를 벗고서 침대에 벌렁 틀어누웠다. 피곤해서인지 오른쪽 발이 아팠다. 한쪽 신발만 벗고 침대에 들어놓은 모습이 바보 같아서 나는 다시 일어나 왼쪽 신발끈을 풀고 마룻바닥에 벗어버린 뒤 담요에 누웠다. 창문을 닫아놓은 탓에 방 안 공기가 후덥지근했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일어나서 창문을 열 수 없었다. 내 사물들은 모두 방 한구석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다.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 들어누운 채 캐서린을 생각하면서 리날디가 오기를 기다렸다. 앞으로는 밤에 잠들기 전이 아니면 캐서린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지금은 피곤했고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생각했다. 캐서린 생각에 한참 골몰하는데 리날디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전 그대로였다. 어쩌면 약간 여우인 것 같기도 했다. 이야 베이비!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는 다가와 곁에 앉으면서 한 팔로 나를 껴안았다. 정든 베이비! 그는 내 등을 철썩 때렸고 나는 그의 두 팔을 잡았다. 이봐 베이비! 그는 수선을 떨었다. 어디 무릎을 좀 보자고. 바지를 벗어야 할 텐데.
벗어 베이비. 이곳에선 다들 친구잖아. 그 녀석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일어나 바지를 벗고 무릎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리날디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내 무릎을 앞뒤로 가만가만 움직여 보았다. 흉터를 쓰다듬고 양쪽 엄지로 무릎뼈를 꾹꾹 눌러보고 무릎을 부드럽게 흔들어 보기도 했다. 이걸로 무릎 관절의 접합이 끝났다는 거야? 응. 자네를 돌려보내다니 너무한데. 접합을 좀 더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했는데.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판자처럼 뻣뻣했었는데 말이야. 리날디는 내 무릎을 좀 더 구부렸다. 나는 그의 두 손을 관찰했다. 뛰어난 외과 의사의 손답게 미끈했다. 정수리를 보니 좌우로 부드럽게 갈라진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내 무릎을 심하게 구부렸다. 아야!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물리치료를 더 받았어야 해. 리날디는 말했다. 예전보다 낫다니까? 알고 있네 베이비.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선 내가 자네보다 좀 더 잘 알아. 그는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았다. 무릎 수술 자체는 잘 되었네. 무릎 검사를 마친 그가 말을 이었다. 자, 이제는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털어놓게나. 얘기거리가 전혀 없는데 조용하게 지냈으니까. 유부남이 아내한테 하는 소리 같군.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 일도 없었어. 자네야말로 어떻게 지냈나? 이놈의 전쟁 때문에 녹초가 되었어. 전쟁의 무게에 짓눌려 우울하기 짝이 없다니까. 리날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쥐었다. 놀라운걸? 나는 말했다. 왜? 나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되나? 안 되지. 자네가 즐겁게 지냈다는 건 얼굴에 다 쓰여 있는걸? 자, 어서 털어놔봐. 여름부터 가을까지 내내 수술만 했어. 온통 일에 매달렸지. 모든 사람들의 일을 도맡아 한 셈이야. 힘든 일은 모조리 내게 맡겼으니까. 정말이지 베이비. 나도 멋진 외과 의사가 될 모양이야. 잘 됐군. 난 아무 생각도 없네. 정말이지. 아무 생각 없어. 그저 수술할 뿐이지. 그렇군. 하지만 베이비, 모두 끝장이야. 지금은 수술하지 않지만 기분은 정말 역같아. 이놈의 전쟁 지긋지긋해. 내 말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어주게. 이제는 자네가 내 기분을 띄워줄 차례야. 축음기 레코드판은 사왔겠지? 레코드판은 종이로 감긴 채 배낭의 마분지 상자 속에 들어있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것을 꺼내기도 힘들었다.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베이비? 기분이 지랄 같아. 이놈의 전쟁 지긋지긋하다니까. 리날디가 다시 말했다. 자, 술에 취해 기운을 내자고. 밖에 나가 계집을 끼고 진탕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난 황달에 걸렸어. 술을 먹으면 안 돼. 아니 베이비, 그런데 어떻게 복귀한 건가? 점잖은 겁쟁이가 되어 돌아왔군 그래? 아무튼 이놈의 전쟁은 되먹지 않았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시작했을까? 한잔해. 취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잔 마시자고. 리날디는 방을 가로질러 세면대로 가서 유리컵 2개와 꼬냑 한 병을 가져왔다. 오스트리아산 꼬냑이지. 그가 말했다. 별 7개짜리야. 산 가브리엘에서 노획한 건 이것뿐이라고. 거기 갔었나? 아니, 어디에도 안 갔지. 줄곧 여기에서 지내며 수술만 했다니까 베이비. 이건 자네가 쓰던 양치질 컵이야. 자네를 잊지 않기 위해 내내 보관하고 있었지. 자네의 양치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겠지. 천만에, 내 것도 있는걸. 이걸 보관한 건 자네가 아침마다 욕지거리를 하거나 아스피린을 삼키며 창녀를 저주하거나 자네 이빨에서 빌라 로사를 닦아내려고 애쓰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 이 컵을 볼 때마다 자네가 칫솔로 양심을 씻으려고 애쓰던 모습이 생각났지. 그는 침대로 다가서면서 말했다. 내게 키스하고 자네가 샌님이 된 게 아니라고 말해주게. 원숭이한테 어떻게 키스를 하나? 그래 알아. 이 훌륭한 앵글로 섹슨 청년아. 안다고. 자네는 후회하는 청년이야. 앵글로 섹슨이 칫솔로 창녀집의 후회스러운 뒷맛을 닦아낼 때까지 기다리며 구경해 주겠네. 유리컵에 꼬냑이나 따라. 우리는 컵을 부딪히고 마셨다. 리날디는 나를 비웃었다. 자네를 취하게 만들어.
자네의 앵글로색슨 간을 우선 드러내야 되겠어. 그런 다음 튼튼한 이탈리아 간을 집어넣어 다시 사나이로 만들어주겠네. 나는 컵을 내밀어 몇 잔 더 마셨다. 이제 밖은 어두웠다. 곤약잔을 든 채 나는 창가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비는 그쳤다. 밖에 날씨는 더 추워졌고 숲에는 안개가 내렸다. 밖으로 곤약을 버리지 말게, 리날디가 말했다. 마시지 못한다면 내게 주든지. 쓸데없는 소리, 나는 대꾸했다. 리날디를 다시 만나 기뻤다. 2년 동안 그는 나를 놀려댔지만 나는 늘 그를 좋아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했다. 결혼했나? 그는 침대에서 물었다. 나는 창문 옆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아직. 사랑해? 응. 그 영국 여자? 그래. 가엾은 친구, 그래. 잘해주던가? 물론이지. 내 말 뜻은 침대에서 잘해주더나 이거야. 입 닥쳐. 그러지. 내가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자네는 알 거야. 그런데 그 여자는 침대에서 리닌, 제발 그만두게. 친구가 되고 싶다면 입을 다물어. 베이비, 자네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린 이미 친구야. 그럼 관둬. 그러지 뭐. 나는 침대로 다가가 리날디 곁에 앉았다. 그는 술잔을 든 채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내 맘 알지, 리닌? 아, 그럼 평생 동안 나는 신성한 일들을 봐왔어. 자네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분명 자네에게도 그런 면이 있겠지. 그는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자네한테는 없나? 내가 물었다. 없어. 전혀? 그렇다니까. 어머니나 누이에 대해서도? 자네 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리날디는 재빨리 대꾸했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슈퍼맨이 등장하셨군. 나는 말했다. 어쩌면 질투를 하는 건지도 몰라. 아니, 질투가 아닐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의미하는 거야. 자네 결혼한 친구들이 있나? 그럼. 난 없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내 친구가 되지 못해. 어째서? 그들은 나를 싫어하니까. 왜? 난 뱀이거든. 이성의 뱀. 착각하는군. 사과가 이성일세? 아니, 뱀이야. 그는 쾌활해져 있었다. 난 자네가 그런 심오한 생각을 내버릴 때가 더 좋아. 내가 말했다. 베이비, 난 자네를 좋아해. 내가 이탈리아의 위대한 사상가로 바뀌는 순간 자네는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하지만 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 자네보다 아는 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 하지만 자네의 인생이 더 재미있긴 할 거야. 후회를 하면서도 자네는 더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내 말은 진실이야. 난 이제 일할 때만 행복해. 그는 다시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자넨 그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그 밖에 좋아하는 일은 2가지뿐이네. 하나는 내 업무에 해롭고 또 하나는 반시간이나 15분이면 끝나버리지. 어떤 경우에는 더 짧기도 하고 가끔은 훨씬 더 짧을 때도 있지. 시간 기록은 좀 나아질 수도 있어, 베이비. 자네는 잘 몰라. 어쨌든 내겐 이 2가지와 일이 있을 뿐이야. 다른 것들도 얻게 될 걸세. 천만에. 우리는 결코 다른 가능성을 얻지 못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 결코 그 이상을 배우지 못해. 새로운 것을 익히지 못하거든. 우리 모두는 완제품으로 출발하는 거지. 자네는 라틴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고마워해야 돼. 라틴인이라는 건 없어. 라틴식 사고방식이 있을 뿐이지. 자네는 결점을 지나치게 내세우는군. 리날디는 고개를 쳐들고 웃었다.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많이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면 피곤해져. 방에 들어올 때부터 그는 피곤해 보였다.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군. 자네가 복귀하여 반갑네. 자네는 내 최고의 친구이자 전우이니까. 전우들은 몇 시에 식사를 하나? 나는 물었다. 곧. 우리는 자네의 간을 위해 좀 더 마시게 될 거야. 성 바울로처럼? 인용이 정확하지 못하군. 와인과 위장이야. 그대의 위장을 위해 와인을 조금 마실지어다. 이렇게 되는 걸세.
그 술병에 뭐가 들었든 자네가 말하는 그 무엇을 위해? 자네의 애인을 위해! 리날디는 컵을 내밀었다. 좋아. 그녀에 관해 더러운 말은 결코 안 하겠네. 너무 애쓸 건 없어. 그는 꼬냑을 마셨다. 난 순수해 베이비. 자네와 비슷하단 말이야. 나도 영국 여자와 사귈 거야. 사실 자네 여자는 내가 먼저 알았는데 내게는 키가 약간 크더군. 키 큰 여자는 누이로 모시라. 그는 인용문을 읽듯이 말했다. 자네는 정말 순수해. 나는 말했다. 물론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리날도 프리시모라고 부르지. 여기서 리날드 프리시모는 가장 순수한 리날도 이런 뜻이라고 해요. 리날도 스포르치시모가 아니고 여기서 리날도 스포르치시모는 가장 방탕한 리날도라는 뜻이래요. 자, 베이비, 내 마음이 아직 순수할 때 내려가서 식사를 하자고. 나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 그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리날디는 약간 취한 상태였다. 식당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술을 가져와야겠군. 리날디가 말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술병을 가지고 돌아와 각자 반컵의 꼬냑을 따랐다. 너무 많아. 나는 컵을 들어 식탁 위의 등불에 비추어 보았다. 빈속에는 많지 않아. 술은 참 기묘한 물건이지. 속을 완전히 태워버리거든. 이것보다 더 나쁜 건 없을걸. 좋아. 날마다 자기를 파괴하는 거야. 리날디는 말을 이었다. 위장을 망치고 손을 떨리게 하고 망조든 외과 의사에게 제격이지. 자네가 추천하는 처방인가? 진심으로. 난 이 방법 말고는 사용 안 해. 쭉 들이켜게. 그런 다음 병에 걸리기를 각오하는 거지. 나는 절반쯤 마셨다. 홀에서 당번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프가 준비되었습니다. 소령이 들어와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식탁에 앉은 그의 모습이 아주 작아 보였다. 다들 온 건가? 그가 물었다. 당번병은 수프 그릇을 내려놓고 한 접시 가득 떠담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리날디가 대답했다. 사제가 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페데리코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나타날 텐데요. 사제는 어디 있나요? 나는 물었다. 307에 가 있어. 소령은 말했다. 그는 열심히 수프를 먹으면서 위로 말려 올라간 희끗한 콧수염을 조심스레 닦고 입가를 훔쳤다. 곧 올 거야. 307에 전화를 걸어서 자네가 이곳에 왔다고 전했으니까. 왕년의 떠들썩한 분위기가 아쉬운데요? 내가 말했다. 그래, 너무 조용하지. 소령이 대답했다. 이제 내가 한번 떠들어 볼까? 리날디가 덧붙였다. 엔리코, 와인 좀 들게. 소령은 4잔 가득 와인을 따랐다. 스파게티가 들어오자 모두들 그걸 먹느라 손이 바빴다. 다 먹을 무렵 사제가 들어왔다. 전과 다름없이 조그맣고 가무잡잡하고 빈틈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일어나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앉으시오. 늦었군. 소령이 말했다. 안녕 사제님. 리날디는 영어로 인사했다. 왕년에 사제를 놀려먹던 대위에게서 이런 말투를 배운 것이다. 그 대위는 영어를 몇 마디 짓거릴 줄 알았으니까. 안녕하세요 리날디. 사제가 대답했다. 당번병이 수프를 가져왔지만 그는 스파게티부터 먹겠다고 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가 내게 물었다. 좋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와인 좀 드시죠 사제님. 리날디가 끼어들었다. 그대의 위장을 위해 와인을 조금 마실지어다. 이건 아시다시피 성 바울로의 말씀입니다. 네, 압니다. 사제는 공손하게 말했다. 리날디는 그의 잔을 채웠다. 그 성 바울로는? 리날디가 계속 짓거렸다. 온갖 골칫거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거든. 사제는 나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약을 올려도 사제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성 바울로란 사람은 말이야. 리날디가 말을 이었다. 주정뱅이에다 오입쟁이인데 한창 때가 지난 다음에야 그런 짓거리가 나쁘다고 했거든. 자기는 마음대로 놀아놓고 아직 한창 때인 우리에게 그런 고약한 규칙을 만들어 뒤집어 씌웠단 말일세.
안 그런가 페데리코? 소령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쇠고기 스튜를 먹고 있었다. 날이 저문 뒤에는 절대로 거룩한 성자에게 대해 짓거리지 않기로 했어. 나는 대꾸했다. 사제는 스튜를 먹다가 고개를 들고 내게 미소를 보냈다. 저것 봐, 사제 편에 붙었네. 리날디가 말했다. 사제님을 놀려대던 그 착한 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카발칸티는? 부룬디는? 제사레는? 우리 편도 없이 나 혼자 사제님을 놀려야 하나? 이분은 훌륭한 사제님이야. 소령이 말했다. 이분은 훌륭한 사제님이죠. 리날디가 따라 말했다. 그래도 사제는 사제거든. 난 말이야 이 식당을 왕년에 떠들썩한 곳으로 만들어 보려는 거야. 페데리코를 즐겁게 해주려고. 사제님 지옥에 나가세요. 소령이 리날디를 바라보고 그가 취했다는 것을 알아챈 듯했다. 그의 야윈 얼굴은 창백했다. 희멀건 이마와 대비되어 머리카락이 유난히 검게 보였다. 좋습니다 리날도. 사제가 친근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지옥으로 꺼져. 이놈의 전쟁이고 뭐고 다 지옥으로 꺼지란 말이야. 그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쳐버린 거야. 소령이 내게 말했다. 그는 쇠고기를 다 먹은 다음 빵 조각으로 고기 국물을 닦아 먹었다. 될 대로 되라지. 리날디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놈의 짓거리는 깡그리 지옥으로 꺼지란 말이야. 그는 창백한 얼굴에 초점 풀린 눈빛으로 도전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럼 내가 맞장구를 쳤다. 온통 빌어먹을 짓거리지. 아니야. 리날디가 말했다. 자네는 못해. 그렇게 못한다고. 자네는 메마르고 텅 빈 인간이야.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어. 무엇이 있단 말이야? 제기랄. 난 알거든. 내가 언제 이 일을 그만둘지 말이지. 사제는 고개를 내저었다. 당번병이 스튜 접시를 가져갔다. 어째서 고기를 먹는 거요? 리날디가 사제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것도 모르오? 오늘은 목요일이죠. 사제는 대답했다. 거짓말 마. 금요일이야. 당신은 주님의 살을 먹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몸을 말이야. 내가 알아. 이건 오스트리아 병사의 시체거든. 당신은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거라고. 하얀 고기는 장교의 살이고. 내가 그 구닥다리 농담을 완성해 주었다. 리날디가 웃었다. 그러고는 또 잔을 채웠다. 상관 말게. 난 약간 돌았으니까. 당신은 휴가를 얻어야 해요. 사제가 말했다. 소령이 그에게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리날디는 사제를 바라보았다. 내가 휴가를 떠나야 한다는 거요? 소령이 사제를 향해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리날디는 사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원한다면요? 사제가 대답했다. 싫으면 말고. 지옥으로나 꺼져. 리날디가 대꾸했다. 누구나 나를 쫓아내려 한단 말이야. 매일 저녁마다 나를 쫓아내려고 궁리해. 난 싸워 물리치지. 내가 그것에 걸렸다고 뭐가 달라져? 누구나 걸렸는걸? 온 세상이 다 걸려있어. 그는 연사 같은 어조로 계속 짓거렸다. 먼저 말이야. 그건 조그만 뾰루지에 지나지 않거든. 그 다음에는 어깨 사이로 붉은 발진이 나타나. 그런 다음에는 아무런 징후도 확인할 수 없어. 우리는 수은을 하늘처럼 믿을 뿐이지. 아니면 살바르산을. 소령이 조용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자, 여기서 살바르산은 매독약을 말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수은제 약이죠. 리날디는 대답했다. 그는 이제 신이 난 것 같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지. 이것 봐요 사제님. 당신은 결코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베이비는 걸릴 테지만 이건 산업재해야.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당번병이 과자와 커피를 가져왔다. 후식은 진한 소스를 곁들인 일종의 검은 빵 푸딩이었다. 램프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유리등 위로 바싹 올라왔다. 양초를 2자루 가져오고 램프는 치워. 소령이 지시했다. 당번병은 불을 켠 2자리의 양초를 접시에 받쳐 가져온 다음 램프를 가져가면서 후 불어 불을 꺼버렸다.
리날디는 이제 조용했다. 진정된 것 같았다. 우리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신 후 모두 복도로 나갔다. 자네는 사제님과 얘기하고 싶겠지? 난 마을로 가봐야 해. 리날디가 말했다. 잘 자요, 사제님. 당신도요, 리날도. 사제도 인사했다. 프레디, 이따 보자고. 리날디가 말했다. 그래, 일찍 들어와. 그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문 밖으로 나갔다. 소령은 우리와 함께 서 있었다. 저 친구 피곤한 데다 일이 너무 많아. 게다가 자신의 매독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걸렸을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을 직접 치료하고 있다네. 잘 자게, 엔리코. 동뜨기 전에 응급 구호소로 떠날 거지? 네. 그럼 잘 가게. 그는 말했다. 행운을 비네. 페두치가 자네를 깨워 함께 떠날 걸세. 안녕히 계십시오, 소령님. 잘 가라고. 오스트리아군이 공세를 펼칠 거라고 나발들을 불지만 난 안 믿어. 난 말이야, 공세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네. 아무튼 여기서는 아닐 거야. 전선에 나가 있는 진호가 모든 걸 얘기해 줄 걸세. 요즘엔 전화도 잘 돼. 정기적으로 전화 걸겠습니다. 그래 주게. 잘 가게. 리날디가 브랜디를 너무 마시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자요, 사제님. 주무십시오, 시뇨르 마조레. 소령은 자기 사무실로 갔다.